첩보열전 박상민 기자입니다. 세계 스파이들의 면면을 살펴보는 스파이텔링, 오늘은 에디 체프만이라는 스파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에디 체프만은 영국에서 절도 등의 전력을 가진 범죄자이면서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이중 스파이로 활약한 독특한 이력의 소유자인데요. 나치 독일의 군 정보기관인 아베르에 포섭됐다가 영국으로 침투한 직후 MI5에 협조해 연합군 승전에 크게 공헌한 전쟁 영웅입니다. MI5는 체프만의 범죄 전력과 럭비공 같은 예측 불허의 성격에 빗대 그를 지그재그 요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럼 체프만의 면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체프만은 1914년 영국 더럼주의 버너필드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해양 엔지니어였으나 이를 그만두고 술집을 운영했습니다. 당시 아버지를 비롯한 가족들은 주민들과 잦은 마찰을 빚으며 반목한 것으로 유명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체프만도 부모의 제대로 된 훈육을 받지 못해 어려서부터 삐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는 학업에는 흥미를 느끼지 못해 학교를 자주 빼먹고 그 시간을 극장이나 해변에서 보내는 등 총명한 두뇌에도 불구하고 일찌감치 학업과는 담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17살에 영국 육군에서 가장 유서가 깊다는 콜드 스트림 근위대에 입대해 런던탑 경비 임무를 맡아 복무합니다. 체프만은 군에서 받는 여러 특권에는 만족했으나 점차 실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복무 9개월째에 접어들 무렵 6일의 휴가를 얻어 런던 유흥가의 소호에 갔다가 그곳에서 만난 여성과 도망을 치며 탈영병이 됩니다. 하지만 2달 만에 체포돼 엘더쇼트 군 교도소에서 84일형을 선고받아 복역했고 출소 뒤에는 불명예 전역을 당합니다. 전역을 해서는 바텐더와 영화 엑스트라까지 온갖 잡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했는데요. 그러나 도박과 술에 빠져 파산에 이릅니다. 부황자 생활을 하던 체프만은 이때부터 사기와 절도 같은 범죄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수표를 위조하다 적발돼 2개월형을 선고받아 워무드 스크럽스 교도소에 복역하며 민간에서는 처음으로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이후에는 직업적인 범죄자의 길에 들어서 런던에서 활동하던 깽단에 들어가 금고, 터리 등으로 감옥을 밥 먹듯 드나듭니다. 특히 이 깽단은 금고를 열기 위해 발파용 젤라틴인 젤리그 나이트라는 물질을 사용했는데요. 이 때문에 이들은 젤리갱이라 불렸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체프만이 이 시절 배운 이 발파 기술을 후에 아베르가 높이 평가해 스파이로 채용하는 이유 중 하나가 됐습니다. 그는 런던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경찰에 쫓기다 스코틀랜드로 도주했으나 여기서 에딘버러 협동조합에 있던 금고를 폭파하려다 체포돼 기소됩니다. 어렵게 보석으로 풀려난 뒤에는 무대를 프랑스 노르망디 인근 영국령 채널 제도의 저지섬으로 옮겨 범죄 경력을 이어가려 했습니다. 체프만은 연인인 베티 파머와 호텔에서 저녁 식사를 하던 도중 경찰이 런던에서 저지른 범죄 혐의로 체포하러 오는 것을 보고 식당 창문을 통해 탈출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돈이 궁했던 그는 인근 마을에서 어설픈 절도 행각을 벌이다 체포돼 2년형을 선고받고 지역 교도소에서 복역을 시작하는데요. 이때가 2차 대전이 일어나기 1년 전인 1938년이었습니다. 그렇게 그가 감옥에 있는 동안 2차 대전의 막이 올랐고 1940년 6월 독일이 프랑스를 점령하며 전쟁이 서유럽으로 확대됩니다. 이어 7월에 독일군은 채널 제도를 침공해 저지섬을 장악했습니다. 체프만은 감옥에서 만난 좀도둑이자 전후의 작가가 되는 앤서니 파라무스와 함께 독일군에 협력하겠다는 내용의 독일어로 된 편지를 점령군 사령부에 전달합니다. 편지를 본 독일군은 이들을 파리의 포르드 로맹빌이라는 수용소로 이송해 진위를 살폈습니다. 여기서 체프만은 독일 스파이가 되겠다는 의사를 강하게 피력합니다. 그렇지만 애초부터 섬을 떠나고 싶었을 뿐 나치 협력자가 되고 싶지 않았던 파라무스는 입장을 철회해 독일 바이마르 인근 부엔벨트 수용소에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강제 노역에 시달렸습니다. 한편 체프만의 의사를 확인한 독일군은 그를 아베르 지국에 있는 낭트로 보냅니다. 당시 독일군의 입장에서 체프만은 매우 이상적인 스파이 제목이었는데요. 우선 그가 영국 정부의 적대적인 범죄자 신분이라는 점이 주요했습니다. 더욱 영국인인 만큼 영어에 능통했고 본토의 범죄 조직과의 연줄이 있어 추가 스파이를 모집할 가능성도 높았습니다. 범죄를 저지르면서 익힌 발파 기술은 영국 내에서 사보타지를 수행하기에 더없이 좋은 능력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때 독일군은 영국에서 들어오는 질이 낮은 첩보들로 인해 정부의 심한 갈증을 느끼고 있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그가 이 같은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협력 의사를 밝힌 것이니 영입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베르에 채용된 체프만은 슈테판 폰 그레닝 대위의 지휘 아래 무선통신기술, 폭발물 다루기, 낙하산 강화 등의 강도 높은 스파이 훈련을 받습니다. 그렇게 1년여가 지나자 임무가 하달되는데요. 영국의 침투에 독일을 괴롭혀온 모스키토 폭격기를 생산하는 드하빌랜드 항공기 공장을 파괴하라는 명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체프만은 1942년 12월 16일 현장에서 쓸 무전기와 권총, 자결용 청산가리 캡슐, 그리고 1,000파운드의 공작금을 지급받은 뒤 르브르제 비행장을 출발해 영국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영국 영공으로 들어와 낙하산으로 캠브리지 리틀포트 인근에 낙하하며 침투에 성공합니다. 그렇다고 이 시기에 영국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던 것은 아닌데요. 오히려 MI6가 독일군의 통신을 도청하는 세기의 작전인 울트라로 체프만이 탄 독일 항공기의 침투를 세세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울트라의 존재를 감추기 위해 위장작전을 벌여 탈영병을 찾는 척하며 낙하지점 주변을 수색하려 했습니다. 이들은 이 수색에서 독일 스파이들을 체포한 뒤 MI5가 가동 중인 또 하나의 세기의 작전인 더블클로스 작전을 통해 생포한 스파이를 이중 스파이로 전환시킬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영국 정보 당국의 이런 복잡한 계획들은 체프만이 낙하에 성공한 직후 그대로 무력화되는데요. 그가 영국 땅에 발을 내디딘 직후 곧바로 경찰서를 찾아가 자신은 독일 스파이며 영국에 협력하겠다면서 자수를 했기 때문입니다. MI5는 이런 뜻밖의 의사에 의아해하며 체프만을 런던 남부에 있는 구금시설인 캠프 020으로 데려갑니다. 여기서 그는 엄격하기로 소문난 로빈 스티븐스 중령에게 고압적인 분위기 속에 신문을 받습니다. 체프만은 신문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프랑스에서의 생활과 독일군이 부여한 임무에 대해 모든 것을 털어놓습니다. 나아가 그는 독일군에 맞서 영국군을 위해 일하겠다며 자원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스티븐스 중령은 그의 전과가 우려되기는 했으나 체프만은 진심으로 독일군에 맞서 영국군을 위해 일하려 한다며 그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결정하면서 첩보사에서도 손꼽히는 독특한 경력의 이중 스파이가 탄생합니다. 이후 체프만은 BBC 엔지니어 출신의 로니 리드라는 요원을 담당관으로 독일을 상대로 한 기만작전에 돌입합니다. 그가 이중 스파이가 된 뒤 단행한 첫 번째 작전은 독일군에서 하달받은 드하빌랜드 항공기 공장 파괴 명령에 대한 역공작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MI5는 우선 체프만에게 독일군의 무선을 통해 공장 파괴 임무를 수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알리게 합니다. 그리고는 1943년 1월 29일 밤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공장이 폭발물에 의해 파괴된 것처럼 꾸미는 위장작전에 들어갑니다. 이들은 나무와 종이 반죽으로 폭발에 손상된 변압기를 만들고 방수포와 고람석으로 공장 지붕이 반쯤 날아간 것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공장 주변에도 파편을 뿌려 폭발에 의해 벽면이 날아간 것처럼 꾸몄습니다. 이때 위장이 얼마나 완벽했는지 공장 직원들조차 속아 넘어갈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런 사정을 몰랐던 독일군은 정찰기로 현장을 촬영했고 정찰 사진에 찍힌 위장 피해에 체프만의 공격이 성공했다고 확신합니다. 이에 더해 MI5는 데일리 익스프레스에
런던 외곽에 있는 공장에서 폭발이 발생했다는 가짜 기사를 게재하게 해 독일군이 일말의 의심도 갖지 않도록 치밀하게 조치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기만작전이 의심할 여지 없이 성공을 거두자 MI5는 체프만을 독일로 귀환시켜 아베르에서 보다 더 내밀한 정보를 얻고자 합니다. 체프만은 아베르의 파괴 작전의 성공을 알렸고 상관들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독일로 귀환하려는 의사를 전달합니다. 아베르는 포르투갈 리스본을 경유하라고 지시하며 귀국을 허가했습니다. 독일 침투에 앞서 체프만은 약 한 달간 캠프 020에 머물며 가짜 무용담과 신뢰를 줄 수 있는 대화법을 집중적으로 훈련받습니다. 이어 3월 초 독일에서 수집할 첩보 목록을 암기한 뒤 리버풀에서 출항하는 상선 시티 오브 랭커스터를 타고 리스본으로 향합니다. 리스본에 도착해서는 독일 대사관에 들러 아베르 요원을 접촉해 자신이 타고 온 배를 폭파시키자고 제안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한 이유는 MI5가 요구한 첩보 목록 중 하나로 독일의 폭발장치 샘플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를 몰랐던 독일 측은 폭탄 2개를 전했고 체프만은 이를 선장에게 전달합니다. 독일 측은 귀향한 배에서 폭발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지 못했으나 MI5는 배가 리버풀에 도착한 즉시 떠들썩한 조사를 벌여 폭발 등의 대형 사건이 발생한 것처럼 조치했습니다. 독일에 도착한 체프만은 그 길로 독일이 점령하고 있던 노르웨이 오슬로에 배치됩니다. 그는 여기서 훈련 당시의 상관이던 폰 그레닝과 제외했고 드하빌랜드 공장과 랭커스토 파괴 공작을 성공한 공로를 인정받아 나치가 수여하는 철십자 훈장을 받습니다. MI5는 체프만은 철십자 훈장을 받은 최초이자 유일한 영국 시민이라며 이 기록은 현재까지 유효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체프만은 독일군 중위로 임관했으며 11만 파운드와 요트를 포상으로 받는 등 위장은 완벽한 성공을 거뒀습니다. 체프만은 이 같은 독일군의 두터운 신뢰 속에 1944년 다시 영국으로 침투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6월 6일 연합군의 노르망디 상륙작전 이후 독일군은 회심의 V1과 V2 로켓으로 후방인 런던을 공격해 영국 등 연합군의 예봉을 꺾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해 체프만을 영국에 재침투시켜 탄착 지점을 지원받을 계획이었는데요. 특명을 받은 체프만은 6월 29일 1차 침투 때와 같은 캠브리지를 통해 런던으로 잠입했고 독일군은 이에 맞춰 V1 로켓으로 런던을 공습합니다. 그렇지만 독일군의 기대와 달리 대부분의 로켓은 런던 중심가를 비껴난 외진 곳에 떨어져 공격은 실패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체프만은 피해가 미미한 것을 숨기고 영국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거나 정작 큰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이를 축소해 거의 피해가 없다는 거짓 보고로 독일군이 탄착 지점을 바꾸도록 유도합니다. 이 기만작전에는 체프만 외에도 테이트라는 암호명으로 알려진 덴마크 출신의 이중 스파이 볼프 슈미트가 합세해 신뢰를 높였습니다. 테이트도 MI5의 관리를 받으며 아베르에 정보를 보낸 더블크로스 스파이였습니다. 독일군은 자체 추적해 내놓은 정확한 분석 자료까지 무시하며 이들의 보고에 의존했고 결국 그 결과들은 패전으로 이어집니다. 그에 앞서 체프만은 런던에서 독일군을 기만하면서도 범죄 조직과 어울리며 불법 도박에 가담해 말썽이입니다. 이에 MI5는 1944년 11월 2일 그를 해고했습니다. 이때까지의 전공은 참작해 전쟁 이전 저지른 모든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했습니다. 범죄자와 전쟁 영웅이라는 상반된 평가 속에 전후 체프만의 궤적은 암호명처럼 그야말로 지그재그였습니다. 본래 MI5는 체프만이 돈이 궁해지거나 하면 다시 범죄에 손을 댈 수 있다는 우려를 해왔는데요. 이 같은 우려는 현실이 됩니다. 1950년 그가 범죄자들과 어울려 지중해를 통해 금을 밀수하려다 적발된 것입니다. MI5가 전시 공적을 들어 선처를 당부하는 추천서를 써줘 가까스로 처벌은 피했으나 이후에도 비슷한 상황이 몇 차례 더 반복됩니다.
또 기밀서약을 어기고 돈벌이를 위해 전시 활동상을 신문에 연재하려다 한동안 MI5와 마찰을 빚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는 1953년 에디 체프만 이야기라는 회고록을 시작으로 2권의 책을 더 출간하고 골동품 사업과 농장을 경영하며 나름 성실하게 살다 1997년 12월 신부전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는 아베르에서 자신의 상관이던 폰 그레닌과 전후에도 교류하며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고 합니다.